이게 통장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먼저 광주에서 1987년 주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도자파의 뒷발을 걸고 선거를 저희한 이런 정보, 선거 성실에 와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새로운 진보자파의 과제. 네, 세상을 바꾸는 진보자파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주제가 버겁기도 하고 폭넓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말문치기로 이런 정치운동 또는 폭넓은 의미의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굉장히 전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태를 판단할 때 자신의 근본 목표 또는 근본 이념의 입장에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은 현실에 구체적으로 다가서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일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두 가지가 통일될 때 가장 행복한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갈라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답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길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서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지극히 근본적이고 원칙적이면서 지극히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지극히 이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맞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을 때 되게 분명한 상들을 이제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사실상 가장 광범위한 노동 형태가 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카드비도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일상 곳곳까지 스며드는 금융수탁입니다. 심지어 거대 생산 재벌들조차도 삼성의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비즈회사식으로 지배를 합니다. 현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 모비스가 전부 다 통째로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환 출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배하는 방식 역시 생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금융화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해고를 시키는 것, 정리해고 타는 것, 이거 역시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시간당 생산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은 일종의 금융적인 기법이나 왜 다름없었습니다. 예컨대 그 공장을 정리하고 부지를 팔아치운다든지 아니면은 정리해고를 해서 상장된 주식에 시가를 올리려는 수법이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전부 증권회사 혹은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그런 방식의 금융력 방식에 의해서 생산 역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 만연화되고 청년들은 실업 상태에 처하는 게 당연한 질서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제는 노동 매개 없이 돈이 돈을 낳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이 돈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 미국에서 계속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달러를 증발시켜 왔습니다. 1조 달러 이상 증발시켜 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이 돈을 만드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자본가들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신호로서 전 세계 인민들한테 다가왔다고 봅니다. 2008년의 경제위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본주의가 소생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금융자본 평균 이윤율이 1930년대 경제공황 때보다 더 하락되어 있습니다.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자본의 운동 방식 역시 더욱더 투기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 사태, 얼마 전에 그리스 파업자들이, 그리스 점령자들이 실제 한국에서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반면에 그리스는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에 맞서서 공공기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최저임금을 20% 깎고 공공 부문에 15만 해직하는 방식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태를 보면은 실제로 금융자본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원래 금융은 투기이지만 투기의 성격 자체가 범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스에 들어와서 당신들 부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려면 회계를 잘 처리해야 된다.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회계를 잘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온갖 올림푸스 신전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박아놓은 국채를, 그리스 국채를 팔아 제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이 사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생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팝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국채가 폭락할 것이라는데 겁니다. 자신들이 발행한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데 도박을 거는 거죠. 그래서 국채가 팔릴 때도 돈을 벌고 그리스가 망할 때도 돈을 벌입니다. 완전한 사기를 넘어서 거의 범죄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국제적인 금융 세력들이 실제로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요리해가고 약한 고리들이 요리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이처럼 더욱더 첨예해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느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 공황 상태 이하로 금융자본의 평균 이율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계부채 천조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모두 다가 가계부채 지고 있을 겁니다. 또 이리저리 애들 뭐 사주랴 또는 뭐 하랴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문화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현금 서비스 카드로 지고 삽니다. 실제 은행이 이와 같은 방식의 고리 사채업에 방불하는 28% 30%의 이자율을 가지고 서민 수사를 하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계의 공개가 2008년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중의 저항의 수준이 효과 수준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월스트리트를 타격 지점으로 삼았던 사건은 없었습니까? 혹시 있었다 그러면 쌍둥이 빌딩을 타격했던 알카이다 같은 민족주의 집단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청년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앞에 2,000명이 모여서 저 건물을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태는 곧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단순히 청년동의 양상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대중이 스스로 외친 것이라고 봅니다. 남부, 지금 유로존의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남구의 경우에 스페인의 경우에 80만, 그리스의 경우에 작년 10월만 해도 아테네에 20만, 전국에 30만, 합쳐서 50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형 파업과 청년 폭동 등을 거의 매일매일 전쟁처럼 치르면서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 그 지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치 1970년대의 장기 불황, 그래서 10년이 갔습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기의 자본주의,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에 초석을 놓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건전한 의미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 시절, 이 실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10년 공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공황을 수습한 세력이 다음 시대의 사회관계를 지배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바로 1980년 초에 대통령이 당선됐던 레이건이고 대처고 그들입니다.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30년을 넘게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이후에 5년이 지났으나 속수무책으로 어떠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저는 10년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더 지속적인 장기 불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5년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는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시대 교체라는 것은 진보 좌파가 무엇을 하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5년 후에는 시대가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로서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금융상품이 3등이 넘고 세계에서 파생 금융상품 거래량 1위 한국이 그와 같은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서 또 더 좁게 진보정치운동, 사회운동으로 눈을 돌린다면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운동은 무경화되었습니다. 세계는 더욱 급진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보운동은 확실히 무경화되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올린 모든 틀들이 어느 한 줌에 그대로 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보정치운동의 다수파는 실제로 민주당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오른쪽으로 경로를 꺾고 갔습니다. 문제를 좀 더 이 지점에서는 급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럼 좋다. 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2012년에 집권한다고 치자. 할 수 있다고 치자. 과연 그와 같은 민주연립정부가 불황기에 어떠한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 노무현의 참여정부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집권하는 겁니다. 그때는 호황기였습니다. 적어도 이런저런 선별적인 복지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불황기에 민주적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적지근한 개혁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파 야당의 유사 파시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보 좌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대중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영향력도 없다 그런다면 한국사가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항상 시대의 대세를 따라간 국민국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매우 발전한 나라에서도 변종적이고 이종적인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태리 파시즘이 그랬고 그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가 발전한 독일에서 일어난 나치가 그랬습니다. 한국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민주연립 정부가 실제로 불황기에 집권한 민주연립 정부가 그와 같은 세계사의 파고를 이겨낼 능력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비전을 지금 분명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 전에 말할 수 없는, 1년 전에 말할 수 없는 비전이라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병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정치 계획을 발표한다고 국민들이 병사처럼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운동 과정 속에서 집권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분명한 개혁 목표를 가지고 그 사회를 바꿔가겠다고 할 때에만 실제로 불황기에 세계경제 불황기에 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 정권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회당 그와 같은 민주연립 정부가 어쩌면 파국적이고
재앙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3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통합군면에서 5.3.1 합의를 분명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는 1912년 대통령 선거에 진보좌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실제 1912년 이후에 우리가 이 나라의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종류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고 대중에 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잃었던 시간만큼 실제로 급격히 결집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보 좌파 정당의 결성과 그리고 확대, 굳건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의 획득, 이것은 1912년부터 1917년까지의 불황기에, 세계경제 불황기에 한국 사회의 운명을, 영혼을 쥐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987년 이후에 진보 진영의 많은 자산과 그리고 진보 진영이 배출한 많은 인물과 조직적 근거들이 전부 민주 연립정부를 향해서